내 아이가 평생 품고 갈 검증의 씨앗. 김미경, 지영. 우리 엄마는 양장점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다섯 형제를 다른 엄마들처럼 보살피지는 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너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될 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다. 미경아,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알아? 너는 엄마한테 평생 감사해야 해. 내가 네 태몽을 잘 꿔서 그런 거거든. 나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5살 때부터 태몽 얘기를 들었다. 그건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회사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한테서 전해 들으면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항상 두 분이 스테레오로 전화를 같이 받으신다. 그날도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라이브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와 통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식의 공지사가 시작됐다. 너 요분도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알아? 내가 네 태몽을 잘 꾸어줘서 그래. 너는 하여간 평생 엄마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해. 그러면서 태몽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전화기를 살짝 귀에서 떼어놓는 채 몰래 울음을 삼켰다. 그 태몽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태몽은 이렇다. 처녀 시즌에는 보지도 못했던 8차선 고속도로를 엄마는 꿈에서 봤다고 한다. 꿈에 8차선 고속도로 위로 어떤 사람이 말을 달그락거리며 달려가는데 수만 명이 그 사람을 쫓아갔다. 하얀 말을 타고 앞장서 달리는 그 사람은 머리가 굽실굽실한 것이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했다. 엄마가 수만 명을 해치고 걱성스럽게 마구 달려가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자인지 확인하려고 말꼬리를 딱 잡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자였단다. 그리고 나를 낳았다는 것이다. 나도 들을 때마다 꿈 내용이 멋있어서 막 흥분되곤 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늘 미경아 너는 수만 명이 딸을 꾸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하듯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화기를 멀리 두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엄마 친구분 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양 엄마처럼 모시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였다. 술상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양 엄마가 내게 술김에 고백하신 내용이 있다. 미경아,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넌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해. 내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는 말 딸리는 태몽이 있잖아. 그거 사실은 다 뻥이야. 세상에나 겉으로 굳게 믿으면 내 미래를 의심치 않았던 그 태몽이 거짓이었다니.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충북 계상 정평 시골에서 딸을 낳았지만 정말 멋있게 키우고 싶다고 복숭아 파던 꿈, 옥수수 딴 꿈 갖고 어떻게 크게 되겠냐고 너희 엄마가 딸 낳을 때마다 하나하나 지어낸 거야. 어쩐지 우린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 태몽은 안 그런데 우리 엄마는 꿈이 왜 이렇게 스펙트클한가 싶었다. 하나같이 SF 미스터리 대하 서사극이 섞인 할리우드 대작을 빤친다. 언니 태몽도 대단해서 엄마는 원래 태몽 콘셉트가 저러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지어낸 거라니. 태몽이 현실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의 그 꿈이 나한테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만은 확실하다. 난 잘 될 거야. 난 대단한 태몽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니 분명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자신감 말이다.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유산을 물려주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뒤늦게 태몽의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나는 태몽의 힘을 굳건히 믿으며 사회적으로 내 뿌리를 잘 심은 터였고 그 진실을 안 후에도 여전히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태몽의 힘보다 단 엄마의 영혼이 날 지켜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신뢰는 아이에게 성공의 주문이 된다. 아이의 변화는 엄마의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엄마가 24시간 붙어서 너 이거 하지 말랬지? 학원 가려고 했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잘 될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너를 믿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중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거의 어머니가 대표적이다.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외톨박이어서 공상에 잠겨있을 때가 많았다. 성적도 늘 시를 받는 학생이라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엄마만큼은 그를 항상 눈여겨봤다. 그리고는 외톨박이 같던 스필버그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특별해. 엄마는 너를 믿어. 누가 뭐래도 그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믿었던 엄마는 자식의 남다른 점을 긍정적인 희망으로 믿어왔다. 그러한 엄마의 낙천적인 신뢰가 지금의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든 것이다. 만약 그의 엄마조차 스필버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아도 자긍심은 땅을 치는데 외톨박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며 구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스필버그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의 신뢰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컨설팅하면서 만난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이분은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애가 자꾸 오락실에 다녀서 죽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가 정말 매일 오락실에서 쭉 치는 줄 알고 걱정이 되었다. 엄마들이 아이가 오락실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모습도 보지만 아빠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빠들은 엄마들보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아빠들이 많다. 새벽에 나갔다 아이가 잘 때 들어오다 보니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가방 들고 학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놈이 또 오락실 갔다 왔구나 싶었단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나가는데도 오락실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아이한테 오락실 다니지 말라고 수시로 야단해줬다. 그러다 보니 아들 녀석이 자신을 솔솔 피하고 눈만 마주쳐도 훔쳐 놀라고 오락실을 안 간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오락실에 가서는 2,000원을 100원짜리로 바꿔주면서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서 300원이면 되는데 300원만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오락기 앞에 가서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오락을 했다. 아빠는 아이가 오락 중독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가 잠깐의 휴식으로 저기는 오락을 중독 수준으로 몰아갔으니 얼마나 큰 오해였을까. 그동안 봐왔던 아이의 표정 중에서 그렇게 순수한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단다. 부모가 믿어주고 이해해줘야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 믿어주는 만큼 당당하게 성장한다. 다 얘기하고 솔직한 아이가 당당하지 속이는 아이는 당당할 수 없다. 이해받는 사람이 폭넓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산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잘 믿는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흡에 질리고 불안해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아이와 말다툼할 때 넘겨짚는 말을 많이 한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공부하고 온 거 맞아? 너 남자있니? 놀다 왔지? 아이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마지막에 아이가 이런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어? 그럼 엄마가 정신 차리고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또 꼬투리를 단다.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어쩜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의심만 하는 엄마를 다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속상해한다. 가출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부모의 신뢰다. 엄마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쫓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신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주문을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의 스펙터클한 가짜 태몽처럼 말이다. 아이에게 자신만의 방법대로 주문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조금씩 아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말에 반응한다.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계획해서 임신을 해서도 아이를 낳고 보면 느닷없이 엄마가 된 것 같다. 결혼해서는 남편이 가장 좋지만 아이가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바로 아이가 된다. 아이보다 배우자가 좋다는 남자는 본 적이 있지만 아내들은 백이면 백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아이가 제일 좋다고 한다. 물론 아이가 늘 예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형형색색 색깔을 바꾼다.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는 언제일까? 보통은 옹알이 할 때가 가장 예뻤다고들 한다. 그리고 또 말 배울 때 한창 예쁘다. 마치 다른 집 아이들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만 말을 할 줄 아는 것만 같다. 나도 그랬다. 큰애가 돌 조금 지났을 때였다. 내가 화장실 문을 닫았더니 그 앞에서 아이가 우바라고 하는 것이다. 내게는 그 소리가 엄마 문 열어주세요 라고 들렸다. 엄마들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 말을 다 알아듣는다.
예쁘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아이가 어느새 미혼 7살이 되면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진다. 그런데 그 미혼 7살도 사춘기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된다. 정말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무서울 때가 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여드름이 나면서 욕도 잘하고 말도 참 안 듣는다. 열나 졸라가 입에 붙어 있다. 내가 대학교 때 서울에 왔더니 서울 아이들이 쪽팔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도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 아버지 계신 자리에서 쪽팔린다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은 왕쪽, 개쪽 등 없는 쪽이 없다. 생일날 문자도 엄마 졸라 사랑해 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말한다. 졸라 고맙다. 큰애가 중고등학생 때 낮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내 딸이지만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다가도 밤에 자는 모습을 보면 100일 때 얼굴이 눈에 선해서 말 안 듣는 딸이 천사처럼 보였다. 남편과는 다르다. 남편은 낮에 싸우고 밤에 자는 걸 보면 더 꼴보기 싫다. 남편 100일 때 얼굴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요만한 씨앗이 느닷없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엄마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때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아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만 있으라고 기도 드리지 않았던가. 나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먹어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이를 딱 낳고 아파 죽겠는데도 의사한테 아기 좀 배 위에 얹어주세요 라고 하고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쓰러진 기억이 난다. 그렇게 아기를 낳을 때는 소박하고 겸손한 소망을 품는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옆집 아이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못다한 자기 꿈과 욕심을 아이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 간섭이나 욕심을 사랑과 구분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목표도 만들고 간섭도 하게 된다. 엄마와 아이의 순수하고 소박했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조련사가 되어가는 것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니? 공부도 좀 해야지. 학교만 졸업하면 되겠니? 취업을 잘해야지. 이렇게 살면서 엄마 욕심이 보태져 아이에게 말로 전달된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하나 마나한테 하나 했으나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엄마와 자식 간의 합법에는 3가지가 있다. 바로 하면 덕이 되는 플러스 합법과 하나 마나인 제로 합법,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만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마이너스 합법이 있다. 매번 60점 맞던 아이가 80점 맞아왔을 때 이제야 제대로 공부 좀 했구나 하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은 제로 합법이다. 시험이 쉬웠나 보네, 다른 애들은 100점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기를 죽이는 마이너스 합법이다. 그리고 우와 우리 딸은 천재야, 그것 넌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의욕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플러스 합법이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여러 가지에서 느끼지만 특히 엄마가 하는 말에서 많이 확인한다.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빠가 한 말 때문에 비틀어질 수도 있다. 플러스 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이 일관성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평소에 너처럼 공부해서 100점 맞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 맞겠다 라고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안 믿는다.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소 플러스 합법보다는 마이너스 합법이나 제로 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실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플러스 대화가 안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애들이 엄마 말을 들을 때보다는 안 들을 때가 더 많다. 밥 먹으라고 하면 밥은 안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일쑤고 수두마켓이라도 가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는 게 아이다. 자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제 나이에 안 맞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당연히 마이너스 대화는 참자 플러스 대화로 하자 싶다가도 그냥 팍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내지르게 된다. 관심과 간섭을 헷갈리지 마라.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도 전형적인 마이너스 합법이다. 명령주로 말하는 것 역시 마이너스 합법이다. 엄마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간섭하는 말이다. 엄마들은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간섭은 너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내 딴에는 관심이 있어서 아이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모두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히 간섭하며 엇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간섭을 많이 하면 커서도 계속 간섭하게 된다. 몇 시에 들어오니? 어디니?
그 아이 만나지 마라. 걔네 집은 몇 평이니? 그러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내 시어머니는 몇 평 전세 얻어준다니 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손자들에게까지 간섭한다. 엄마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립심 있는 아이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막상 본인은 아이에게 간섭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웬만하면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특히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8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한다든지 그 시간에 학원에 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몇 번만 훈련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시때때로 간섭하면 8시가 되어도 아이는 못 일어난다. 사회에 나와보면 사실 엄마 말고도 자맹종 같은 도구들이 많다.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평소에 아이에게 그렇게 간섭하는 경우 아이만 독립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아이가 독립하고 나면 엄마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진다. 사실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이너스 화법을 많이 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탯줄로 이어진 아이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끼고 주관적으로 대하게 된다. 다른 엄마가 잘못하는 건 다 아는 걸 보면 엄마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큰애가 중학생일 때였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와 계시다가 내가 딸의 야단치는 것을 보시더니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 애한테 그런 식으로 야단치면 안 된다. 사춘기인데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성질 부리면 어떻게 하냐? 난 그런 엄마에게 가시돋친 말로 대꾸했다. 엄마는 안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랬지. 근데 참 이상하지? 내 자식일 때는 안 보이더니 할머니가 돼서 한 달이 건너서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 엄마가 다 해주고 충고해주는 거니까 내 얘기 들어. 그래야 네 딸 잘 커. 엄마는 나이가 들어 할머니라는 위치가 되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식이 나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엄마는 나에 대해 좀 더 정확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방식에 대한 잘잘못도 눈에 보이고 내게 올바른 충고도 해줄 수 있게 됐다.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조금만 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하다 보면 부모 자식 관계가 본능 이상의 훌륭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 역시 요즘은 대학생이 된 큰애를 보며 가끔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많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사춘기 딸이 어느새 훌쩍 자란 나와 함께 둘째와 셋째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남편 형도 주거니 받거니 나눌 여자가 되어 있음에 놀란다. 고집스럽고 투명할 줄 알았던 딸은 큰일 앞에서 나보다 더 담담하고 쿨하게 대응하며 내 등을 두드려줄 속 깊은 아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 내 아이를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 가끔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 제안이 들어오면 나는 다른 강의와 달리 꺼리는 편이다. 내가 자녀 교육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내가 아이들을 키워온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가 엄마의 부속품 내지는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사람이 제각각이듯 아이도 나와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다만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 함께 오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마로서 아이를 이해하고 더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리드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반장도 도맡아 있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며 합창대회며 뭘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아이들을 리드하길 좋아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의 세 아이 중에는 반장을 해본 아이도 없거니와 오히려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는 편이다. 그나마 나와 비슷한 성향을 찾는다면 아이들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미술을 전공한 큰애와 음악을 공부하는 작은애, 요리나 공예 등 만드는 것에 재주가 많은 막내까지 어느 정도 나와 취향은 닮아있다. 하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기 색깔이 다르다. 그런 아이들에게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켜가며 리더가 되고 좋은 대학 나오길 기대한다면 그건 억지스럽다. 때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다. 넌 왜 반장성에 안 나가? 반장하고 싶지 않아? 나와는 너무도 다른 큰애에게 궁금증을 느꼈을 때다. 엄마, 반장은 좋은 일도 하지만 내가 볼 때 애들한테 상처도 많이 줘야 해. 적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좋은 반장이 되면 안 돼? 리더가 꼭 좋은 사람이란 건 아니잖아. 책임을 지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악역도 해야 한다고.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 한 명의 리더가 99명을 이끄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라 99명의 감성이 사회를 이끄는 것도 리더십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는 나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며 다른 역할로 살아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엄마와 자식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는 내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치열한 그 전쟁에서 많이도 싸웠지만 그만큼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지기도 했다. 둘째 아들놈 역시 사춘기 한번 거하게 치렀다. 자신만의 터널 안에 들어가 대화도 소통도 단순한 아들놈의 방황을 보며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세상 밖으로 꺼집어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들은 대화를 거부한 채 방문만 잠그려 했다.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학교도 가기 싫다는 아들. 활화산처럼 화가 폭발하는 순간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그건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엄마, 사춘기가 뭔지 알아? 이건 블랙홀이라고.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블랙홀은 별이 수명을 다하며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러니 좀 기다리면 안 돼? 아들 말이 맞았다. 긴 인생에서 단 2년여간의 짧은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꼬집어내려 했으니 아이는 더더욱 자신만의 블랙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인 힘 대신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수월할 텐데.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제 발로 블랙홀을 걸어나왔다. 이제 방황은 끝났으리니 하던 점 이번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나를 긴장시켰다. 아들 방 한쪽 벽면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날은 충격 그 자체였다. 깨알 같은 것으로 수만 개의 같은 이름을 쓰여 있었는데 아들의 정신상태가 의심될 정도로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다. 추석날엔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세배를 열심히 하더니만 돈을 모아 여자친구와 커플링을 나누어 끼웠다. 하필 그날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남편은 들어오기만 하라며 길길이 날 떼었고 나는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 여자친구와 밤새 통화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저러다 애 하나 망치겠다 싶을 즈음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요즘은 다른 친구들이 연애를 하며 우리 아들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 초기 만남에서부터 헤어짐 후에 심정관리까지 깔끔하게 상담해 준다며 아들은 호되게 사랑의 신고식을 치르고 또 하나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왔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순차적으로 입성하게 되는 블랙홀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 원초적 질문에 빠져드는 블랙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남녀간의 사랑. 대학은 가야 하나? 라는 진로에 대한 방황. 어림잡아도 DSK의 블랙홀을 거치고 나와야 어른이 된다. 그러나 영원히 빠져드는 블랙홀은 없다. 우리도 겪어봤듯이 그것은 몸이 자라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헤어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 아들에게는 앞으로도 통과해야 할 많은 터널들이 놓여있고 이제 그중 몇 개를 힘겹게 빠져나왔다. 또 어떤 고민과 방황을 거칠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들을 믿는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녀의 블랙홀 앞에서 믿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일이다. 내 아이를 향한 세 가지 바람. 물론 나도 내 아이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 하지만 남들처럼 사자 붙는 직업이나 돈 많이 벌어 경제적 부를 누리는데 목적을 둔 인재가 아닌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사는 진정한 인재가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세상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 하물며 가족도 마찬가지다. 가족은 다양한 캐릭터가 모인 집합체다. 나는 가족 구성원을 잘 이해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도 거뜬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매만 봐도 그렇다. 매사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인 언니와 적시적시 생각한 것을 계약하고 실행하는 나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가족 이행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때만에 전체 스케줄을 짜고 일정을 짜고 있는데 언니는 대학생 딸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하나로 계속 결정을 못했다. 그런 언니를 붙잡고 나는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딱따를 해댔다. 그러나 언니는 본래 성격대로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었다.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다. 언니의 심사숙고 시간을 고려해 한 계절 전 미리 얘기해 둘 수도 있었고 차근차근 언니가 고민하는 항목을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었다.
사회에는 언니 같은 사람이 많다. 내 속도 내 성향만 고집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조율하는데 마침만 일으킬 뿐이다. 이해하고 대응책을 찾아가는 것이 경험의 넓이와 능력의 깊이를 맞는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다운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남들과 똑같이 산다며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함께 어우러지되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한다. 그리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만 파고들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우등생이 열등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외우느라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 찾고 싶은 정보는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해결된다. 그마저도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독창성과 아이디어는 정보의 양이 아닌 정보의 해석으로 탄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왜라는 항목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암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 암기한 것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외울 게 너무 많아 생각에 연결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암기를 잠시 멈추게 한 뒤 생각할 틈을 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이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이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것, 절개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찾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먼 훗날 우리 아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지의 차이는 어린 시절 생각 연습에서 비롯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잘나지도 앞서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이든 나는 박수를 치며 기다린다. 잘못과 실수 앞에서도 분명 배울 것이 있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리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나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생각한다. 나는 결성선상에서 아이들에게 호가 불고 호통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걸으며 아이의 다양한 성장 과정을 지켜봐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위에 세 가지만 갖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엄마의 꿈을 보고 가족의 꿈도 자란다. 얼마 전 취업준비생들을 따로 모아 강의와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날 나는 우리나라 20대들이 너무 착한 효자혼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빨리 취업해야 하는데 부모님한테 미안해요. 6개월 혹은 1년 안에 꼭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은 많이도 힘들어했다. 더불어 내 자식 잘 되는 건 내 자식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것을 꿈꾸는 부모님도 보기가 미안하다고 했다. 대학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취업 앞에서 많은 20대들이 자신의 꿈과 부모님 꿈을 함께 안고 뛰느라 2배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회사도 좋아야 하고 월급도 많아야 하고 졸업 후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 급해진다. 이 땅의 수많은 효자 호녀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취업 문득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딜 꿈의 초보자들은 가난하고 집 없고 돈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아이들에게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힘들고 어려운 시작이 당연함에도 아이들이 자신의 첫 사회 입성에서 고통을 받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보내놨으니 성과를 보여달라고 빚쟁이 마녀 독촉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 빚마저도 이자까지 부풀리는 문제다. 자식들은 부모가 내세우는 희생과 강요를 사랑이라 믿고 보답하는데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부모와 같은 삶을 답습한다. 꿈 대신 현실에 내쫓겨 당장의 이익 앞에 급급하는 삶. 자식은 투자 품목이 아니다. 이것저것 쉽게 보는 실험용 모르모트도 아니고 꼭두가시 마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인형도 아니다. 내가 못했던 건 혹은 내가 잘했던 것을 그대로 이입하는 복제물도 아니다. 엄마는 아이의 꿈에 코치이자 멘토, 인생을 하나의 바다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다. 그리고 아이는 내 배에 동승한 사람이다. 때로는 바다에 이런 길이 있다며 알려주기도 하고 배를 조종하는 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배를 구해 항해를 하겠다며 부모의 배에서 떠나게 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배일 테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항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만약 아이가 내 배에서 영영 내리지도 않고 내가 가는 길만 그대로 간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 항해가 될까.
내 배가 노쇠하고 수명이 닿으면 어차피 자식도 스스로의 배를 타야만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자. 제대로 배를 못 적도 없는 사람이 선장인 척하며 아이에게 항해수를 가르칠 수는 없다. 길을 잘 모르면서 지도만 펼친 채 이 길이 맞을 거라는 예상만으로 바닷길을 알려줄 수도 없다. 부모 자신이 많이 경험한 만큼 아이들은 보고 배우며 자란다.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 공부해서 남준이 시간 후다가 그러니 잡수지 말고 책이나 펴. 딱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해대는 지시와 명령 같은 잔소리들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다시 방과 후엔 서너 개의 학원을 돌고 집에서 다시 책을 펼치는 반복적인 생활을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까? 아이는 로봇이 아니다. 게다가 이렇게 로봇처럼 살다가 막상 사이에 나가서는 메뉴를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깡통이 되고 만다. 자식이 스스로 자신다운 삶을 살며 꿈을 이루길 바란다면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부터 자기 꿈을 가져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인의 경험과 실력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배움이 된다. 꿈은 영어나 수학처럼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꿈에 가장 좋은 교과서는 바로 엄마다. 가끔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은 기다렸다는 듯 묻는다. 그럼 일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하루 24시간의 일이 아닌 꿈처럼 살라는 말이다. 자녀 교육도 살림도 꿈처럼 하면 달라진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기 위해 공부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분야와 목표까지 생긴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내던 내 시간이 꿈으로 채워지는 순간 사소한 일상은 가치 있는 경험으로 뒤바뀌게 된다. 일처럼 보내는 일상은 안전지대와 같다. 목표가 없으니 좌절할 일도 실패할 일도 보람될 일도 없다. 그러나 꿈처럼 보내는 일상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다 보면 더 큰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한 뼘씩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컸네?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엄마가 스스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 이 일상은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없다.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엄마가 보내야 할 시간으로밖에 여기지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꿈처럼 보내는 일상을 옆에서 지켜본 아이는 한 시간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극복해내는 다양한 과정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아이에게 최고의 체험학습은 엄마가 꿈을 키워가는 현장이다. 수백 번 글로 보고 수십 번 말로 해도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없다. 당신이 하는 수십 번의 잔소리 대신 스스로 경험하고 보여주라.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강력한 CEO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평균 수명이 90을 넘어 100세까지도 내다보는 세상에 가족이 앞으로 함께 거쳐야 할 시간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는 단순히 노후연금이나 은퇴 이후를 계획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심지어 자녀의 환갑잔치를 볼 때까지 살지도 모르는 시대라면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 가족의 중심은 엄마다. 나는 엄마들이 경력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을 직장으로 볼 때 가족은 내가 이끌어가야 할 하나의 조직이다. 가족의 의식주에서부터 건강, 꿈, 비전까지 책임지는 CEO인 엄마는 가족을 잘 경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영 마인드로 가족을 바라볼 때 엄마가 챙겨야 할 항목은 단순히 먹을거리와 입을거리가 아니다. 경영 마인드란 비전과 동기부여, 능력, 변화 관리 능력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CEO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비전은 목표점이 분명한 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나 그리고 가족 전체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비전을 세운 다음 그 비전에 맞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남편의 성진 준비부터 건강 챙기기, 아이의 학교 진학, 나이의 다이어트 계획,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한 세계 여행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이다. 회사로 친다면 각 팀의 분기별, 연도별 목표에 속한다. 그 목표에 맞게 각자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CEO는 단순히 딱딱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이 아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틈틈이 점검해가며 목표로 이끄는 역할이다. 팀별 목표가 있다면 회사 전체의 목표도 있을 것이다.
널 웃으며 살자, 사회에 도움이 되자 같은 기후에 맞는 목표도 좋고 3년 후 크루즈 여행, 7년 후 내 집 마련 같은 물리적 목표도 좋다. 가족 모두가 공통으로 바라는 목표를 설정해 이를 위해 각자가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게 되는지 분담 파트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가족을 리드해 가는 것이 바로 한 조직의 CEO의 역할이다. 다 모르는 가족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맞게 구성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히든크 감독은 원래 선수 출신이었다. 그가 맹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골을 못 넣어서 선수들이 겪는 슬럼프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감독은 자기가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잘 찰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즉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실제로 스포츠에서 맹감독, 맹코치들은 현역 시즌에는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만 봐도 실패의 경험이 지도자에게 큰 자산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을 보면 어떤 CEO들은 동기부여를 잘하기 위해 대화 스킬도 배우고 직원들과 운동도 하고 노래방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함께 등산도 한다. 여성 인력이 늘어나니까 어떤 CEO는 여직원들과 쇼핑을 가기도 하고 젊은 직원들과 게임을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다들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아내, 엄마다. 오늘 엄마로서 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와 대화는 잘하고 있나? 운동은 같이 하나? 노래방에 같이 가봤나? 아들과 게임도 해봤나? 딸과 쇼핑 가봤나? 만약 하기 싫은데 꼭 가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든다면 CEO가 하기 싫어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멋진 CEO가 되려면 조금씩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CEO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관리 능력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뜨는 직업 가운데 60%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것이라고 한다. 굳이 미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20여 년 전 있었던 직업 가운데 없어진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최근 미국의 구인 구직 정보 업체에서 우체부, 신문기자, 여행사, 직원 등의 10대 몰락 직종을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실용성의 문제로 지금은 당연한 직업들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주는 것은 가장 잘못된 진로 지도 방식이다. 막상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상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변화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많은 엄마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견주어 자녀 교육을 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변화 관리 능력은 가정 내 CEO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기업이나 정부 단체 등의 최고 위급들을 보면 아무리 경영을 잘하거나 조직을 잘 운영했다 해도 변화와 위기 앞에서는 한 번의 평가를 받는다.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순식간에 옷을 벗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위기가 닥쳐왔다 해도 엄마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 대신 어떻게든 그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한다. 가정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CEO가 회사를 경영해 나가듯 자녀와 남편 그리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비전도 세우고 동기부여도 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가족이라는 주식회사의 CEO로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떤 변화나 위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조직으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엄마는 꿈을 가진 CEO다.